인지과학의 세대를 구분할 때 먼저 기호주의, 연결주의, 세 번째로 체화주의를 꼽습니다. 체화주의는 확장인지, 행화인지라는 주요한 진영이 존재를 하고, 다시 행화인지 중에서 알바노의 감각운동 행화주의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자기생성적 행화주의를 주창한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움베르토 마투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렐라가 공저한 알메나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사실 훗날 바렐라가 따로 발전시키는 개념인 행화주의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선행 연구에 해당하는 내용들,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듬뿍 담겨 있으므로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생물들과 다양한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돼지의 시야에는 돼지의 모습이 더 잘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돼지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는 이 세계의 내용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돼지의 인식적 구조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하늘을 나는 용은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일지 모르지만 개구리의 눈에는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안 보인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개구리의 눈에 안 보인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생명체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내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외부 자극은 유발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보일지 말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으로 보게 될지는 전적으로 생명체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구조를 한번 읽어보면요.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그냥 받아들여 지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개인의 구조가 뚜렷이 새겨져 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구조와 뗄 수 없게 얽혀 있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돼지는 그저 돼지로서 세계를 바라보고 개구리는 개구리로서 세계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 알메나무를 독일어판으로 옮기니의 설명입니다. 관찰자가 가르는 구분들을 통해 비로소 관찰할 개체들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렐라는 이 창조적 인지 과정을 가리켜 있게 하기라 부른다. 여기서 실제는 곧 개념인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란 개념을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을 괄호 안에 넣으면 된다. 이렇게 쓴 실제란 주체와 얽혀있는 구성물을 뜻한다. 이 생명체의 구조가 세계를 만들어낸다면 즉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있게 하는 것이라면 세계는 확인될 수 없는 저 너머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것은 세계에 닿을 수 없고 오로지 환상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나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관점은 이러한 극단적 유아론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란 개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실제는 주체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환상이더라도 실제와 얽혀있는 환상이다. 구조는 결국에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개념은 행위입니다. 행위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행위에 축적된 역사가 이 생명체의 구조라는 결과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구조가 활동을 통해서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와 인식이 언제나 함께 얽혀있다. 독자들은 마치 사실이나 물체가 저기 바깥에 있어서 그것을 그냥 가져다 머리에 넣으면 되는 것처럼 인식 현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할 것이다. 어떤 물체가 저기 바깥에 있다는 경험은 인간의 구조에 의해 특수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이런 뜻에서 인간의 구조는 기술 활동을 통해서 생겨나는 물체의 가능 조건이다.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문제는 우리의 생물학적, 사회적 행위의 역사와 떼놓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의 구조는 그 생명체의 행위의 역사로부터 형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형성된 구조는 또한 현재의 활동을 통해서 세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활동을 통해서 세계를 산출한다 혹은 세계와 얽힌다. 그래서 저자들은 함이 곧 알미며 알미 곧 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치 마술사가 모자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듯이 인식자는 인지 활동을 통해 한 세계를 산출한다. 그리고 이 구조는 뭐냐면 그 생명체의 선조들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게 해준 것들이 축적된 결과물이며 지금 그 생명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환경과 소통하고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의 구조에는 생존이라던가 진화라던가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과거의 생존을 위해서 성공적이었던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생명체에서 유전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구조물의 활동에는 생존이냐 죽음이냐의 의미가 항상 달려있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식의 이런 작업 방식, 즉 세계를 산출하는 행위로서 인식하는 것의 뿌리와 기제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일단 뿌리는 생명체의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이 어떤 것이기 위해 있어야만 하는 관계들이 조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일단 이것입니다. 개구리가 개구리로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개구리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야나 선명도 같은 눈의 성능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뱀 같은 천적을 알아볼 수 있는 눈, 파리 같은 먹이를 알아볼 수 있는 눈입니다. 개구리의 눈은 개구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개구리이다. 그리고 이런 세계를 산출하는 것은 개구리의 몸, 그리고 거기에 깃들어 있는 생물학적 본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구성하는 인식의 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산출하는 행위로서 인식하는 것, 그것의 기제는 자기 생성입니다. 생물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즉 생물에게는 구조가 존재하고 그 구조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발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행위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생명체는 자기를 생성하는 구조로서 존재하고 이미 그 존재 안에 행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그러한 자기 생성의 현실적 구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존재와 행위는 나뉘어지지 않으며 이 둘은 자기 생성의 두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각운동 행화주의가 감각과 운동을 한 세트로 이해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존재와 행위를 세트로 이해를 한다. 단지 하나는 자기 생성의 기반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생성의 구현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개념을 자기 생성적 행화주의와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면 감각운동 행화주의와 비교할 때 이 둘 모두 인지를 행위로 보는 공통점은 있지만 행위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생성적 행화주의의 핵심에는 자기생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생명체의 근원에는 자기생성하는 활동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활동이 세계를 산출 혹은 구성합니다. 이것 자체로 인지를 설명하는 데 반해서 감각운동 행화주의에서는 인지를 감각자극과 운동의 패턴으로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각과 운동에는 패턴이 존재하고 그 패턴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게 되며 결국에 축적된 지식들이 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차원의 구조에서 이미 인지가 결정되는 자기생성적 행화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구조가 인지활동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이러한 구조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구조 변화의 역사에서 보존되는 측면과 다르게 변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새 개체가 태어나면서 갖게 된 구조 중에서 앞의 개체의 구조와 같은 경우를 유전이라 하고 다를 경우를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구절에 이 유사성과 차이가 보존될지 아니면 사라질지는 개체들 각자의 개체 발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개체 발생의 과정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혹은 내부 역동성에 의해 그 개체의 구조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개인의 일생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팔다리는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커다란 사건이 없는 한 계속 몸에 붙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장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사고 또한 그다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인간은 조직을 잃지는 않지만 오직 구조는 변하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 유전적으로 머리가 빨리 희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외적으로는 주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 혹은 내부의 역동성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더 배우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구조가 변할 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역동성입니다.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재귀적 혹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구조가 접속되었다 하여 구조 접속이라고 용어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세포의 막을 살펴보면 막을 통해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특정 이온이 끊임없이 활발하게 수송됨을 볼 수 있다. 이때 세포는 이런 이온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것들을 자기의 물질대사 그물 속으로 끌어들이는 반응을 보인다. 세포가 구조 접속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온들은 몇 가지뿐이다. 가령 세슘이나 리튬 같은 이온들이 매질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것들이 유발하는 구조 변화는 세포가 자기 생성을 실현하는 과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조화라는 말도 눈에 띄고요. 하여간 어떤 환경이든 개체와 영향을 주고받을 텐데 그 상호작용이 재규적, 안정적 혹은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그러한 상태가 구조 접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변천은 한 개체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 변천은 개체 발생을 통해서도 개통 발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 발생을 통해서 구조가 변하는 과정은 그게 바로 진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저자들은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 대신에 자연 표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진화는 자연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환경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체가 정처 없이 나부끼는 가운데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목적 없는, 방향 없는 그때그때마다의 구조 접속이 축적된 것이 진화일 뿐입니다. 이 개념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여간 어떤 생명체가 긴 시간 순간순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조 접속을 이룬 상태들이 축적되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생성하는 존재로 진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와 환경 사이에서만 구조 접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 간에도 구조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하나의 상위체계가 메타세포체입니다. 다세포 생물들도 세포들 간의 구조 접속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포가 살아있기 위한 전제 조건인 세포와 환경의 구조 접속에는 모든 차원의 상호작용이 다 포함되며, 따라서 다른 세포와 주고받는 상호작용도 포함된다. 다세포 생물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자기 생성을 실현하는 환경은 서로 밀접히 연결된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다세포 생물은 이처럼 밀접한 연결을 유지해온 세포종들의 자연 표류를 통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세포체의 현상계, 즉 그것의 주관적 세계는 거시적 수준에서 따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인간은 하나의 세포로서가 아니라 다세포 생물로서, 인간으로서의 현상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메타세포체는 자기를 이루는 세포들의 미시적 영역과 달리 개체 발생의 거시적 영역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는 역사를 갖는다는 것이고, 그 역사는 구조 변천의 역사이다. 그 구조는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라고 했을 때 환경과 지속적, 재규적으로 안정적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구조 접속이고요. 따라서 진화 과정은 구조 접속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구조 접속의 상태가 아니라면 그 개체는 파괴될 것이며 진화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좀 말들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저는 핵심은 구조 접속이라는 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개체가 환경과 지속적인, 재규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생명체는 자기 생성을 하면서 구조 접속을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은 모든 체계에 대해서 타당하므로 생물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구조적 결정이나 구조 접속이 생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뜻하기도 한다. 생물에게 독특한 점이란 1차 등급의 개체든 2차 등급의 개체든 자기 생성을 줄곧 유지하는 가운데 구조적 결정과 구조 접속이 실현된다는 사실. 그래서 생물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자기 생성 과정을 전제한다는 사실에 있다. 생물의 모든 구조 변천은 생물이 자기 생성을 유지한다는 조건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적응에 대한 설명인데요. 유기체와 환경의 구조 접속을 바탕으로 유기체가 환경 안에서 역동적 체계로 존재할 때 이 존재의 기초는 적응이다 라는 구절이 있고, 좀 아래 보면은 적응이 개체와 환경의 구조 접속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접속이라는 것이 개체와 환경의 안정적 재규적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니까 그 안에 이미 적응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진화란 자기 생성과 적응이 보존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 표류다 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이 진화라는 것이 어떤 생명체가 구조 접속을 보존하는 가운데 자연 표류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물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연 표류와 자연 선택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화란 오히려 방랑하는 한 예술가와 비슷하다. 그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서 실 한 가닥, 깡통 한 개, 나무 한 토막을 주워 그것들의 구조와 주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그것들을 합친다. 그가 그렇게 합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저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가 떠돌아다니면서 서로 어울리게 연결해 놓은 부분들이나 형태들로부터 온갖 복잡한 형태들이 생겨난다. 여기에는 어떤 계획도 없으며 그저 자연스럽게 표류하는 가운데 생겨났을 뿐이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생겨났다. 그래서 자연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환경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생명체는 무작위 변이를 일으키고 그 중에서 환경과 잘 들어맞는 개체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연 표류는 내부 생성을 중요시합니다. 내부적으로 자기 생성하는 개체가 환경과 구조 접속을 유지하면서 구조적 변천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누적된 결과가 진화입니다. 개체에 좀 더 능동성이 부여되고 내부와 외부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관점인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구조 접속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구조 접속을 유지하는 데에는 환경도 중요하고 개체의 내부 구조도 중요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개체가 환경을 파괴하고 그 파괴된 환경 속에서 접속을 유지하는 내부 구조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이고, 반대로 자연 선택에서는 환경은 절대적 환경으로 주어지고 그 틀에 맞는 개체만 살아남는다라는 느낌이라 좀 더 객관주의적이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자연 표류는 접속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좀 더 구성주의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산출하는 인식, 그것의 뿌리는 생명체의 본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메커니즘은 자기생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가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된 것은 그 구조의 역사 속에서 진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진화의 과정은 자연 표류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내부 구조와 관련해서 신경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없어도 생물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경계가 있다면 가능한 행동들이 다양해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 신경계의 구조는 이 다양한 활동들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구조이고요. 그러한 구조는 자동으로 신경계의 역동적인 상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앞서서 존재가 곧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존재와 행위는 자기 생성의 두 측면이고요. 반복되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 사례를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양을 몇 시간 동안 어미 곁에서 떼어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끼 양은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새끼 양이 어미 곁을 떠나 있었던 결과 신경계가 다른 양들의 신경계와 다르게 되었음을 뜻함에 틀림없다. 어미 양은 새끼를 낳으면 곧바로 몇 시간 동안 새끼의 온몸을 쉬지 않고 핥아내는데 우리가 그 둘을 떼어 놓음으로써 이 상호작용을 막은 셈이다. 핥아내기라는 단순한 상호작용이 이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결과들로 이어진 신경계의 구조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실험을 통해 증명된 셈이다. 그래서 이 불쌍한 새끼 양은 다른 어린 양들처럼 장난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배우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신경계의 구조가 이미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늑대 소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늑대와 같이 자라난 소녀 2명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인간과 접촉하지 못하고 늑대와 같이 자라난 소녀들은 마치 늑대처럼 뛰고 늑대처럼 먹었으며 이들을 상대해본 사람들은 그들이 한 번도 인간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늑대 소녀들은 발견된 당시 건강한 상태였으나 인간에게 구출된 이후 오히려 우울해졌고 건강을 잃고 곧 사망하게 됩니다. 한 명은 구출된 이후 바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다른 한 명은 10년 정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신경 구조는 늑대들과 함께 살면서 변화였고 따라서 그 구조가 산출하는 세계는 늑대의 세계에 맞춰져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적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신경 구조가 자리 잡아 인간 환경과의 구조 접속을 원활하게 도모할 수가 없었고 이는 슬프게도 적응의 실패와 자기생성 개체의 해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여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계의 등장은 가능성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존재가 곧 행위이니까 다양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등장은 곧 인식의 풍부함,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경계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아메바나 원생 동물의 경우에도 감각과 운동 사이에 상관관계가 형성되고 또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세포적 유기체인 히드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드라는 가까이에 먹이가 있으면 촉수로 물을 움직여 동물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소화액으로 녹여버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촉수에 있는 근세포들과 안쪽에 있는 분비세포들의 활동이 서로 조정되려면 이것들이 어떻게든 서로 접속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것들이 겹친 두 층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접속의 성질을 이해하려면 두 세포층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세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세포들에게 특별한 점이란 그것들이 연장 부위를 가지고 히드라 안에서 해부학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 요소들을 서로 이어준다는 데 있다. 이 세포들이 바로 가장 단순하고 원시적인 형태의 신경세포 또는 뉴런이다. 그리고 이 신경계는 본질적으로 내부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들 사이에 변화가 있을 때 몇몇 관계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신경계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세계를 구성하는 인식은 결국 신경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환경과의 구조 접속을 유지하고 환경에 맞춰서 구조를 변화시키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일을 신경계가 담당한다. 그래서 신경계에 대한 설명을 한 장 빼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의 변천이니 적응이니 하는 것들도 신경계가 결국 그 뿌리이기에 신경계는 변화하는 체계일 것입니다. 신경계는 늘 변화하는 체계, 곧 신축적인 체계다. 신축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신경계가 감각기관과 작용기관을 통해 유기체의 상호작용 영역에 관여하는 가운데 또한 적응을 보존한 유기체의 자연 표류에도 관여함을 뜻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 변화는 뉴런 집단들 사이의 연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북부적 특징들에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설명도 있고요. 신경계는 어느 정도 신축적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로운 모습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학습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학습이 아닙니다. 학습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들을 해석하고 해석 후 어떤 패턴을 확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정보도 아니고 표상도 아니고 그저 환경에 대한 구조적 접속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구조만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보나 표상의 차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구조의 접속을 통한 자연 표류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학습이나 기억을 환경에서 어떤 것을 입수한 결과로 생긴 행동 변화의 현상으로 보기 쉬운데 이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은 신경계가 표상을 가지고 작업함을 전제한다. 학습이란 유기체의 작업 방식과 환경의 작업 방식이 줄곧 어울려 있는 구조 접속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러한 신경계가 등장함으로써 생명체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인간은 풍부하고 넓은 신경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신경계 내부의 구조 접속을 통해서 새로운 현상계가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마투라나와 바렐라는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인간 사회로까지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들이 구조적으로 접속하여 메타세포체를 만들어내듯이 유기체는 유기체와 접속하여 공동의 사회적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체에는 새로운 현상계가 등장합니다. 유기체들이 개체 발생을 하는 동안에 이들의 상호작용은 재규적인 성격을 띠게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들은 함께 구조적 표류를 할 수밖에 없다. 곧 유기체들이 각자 적응과 조직을 보존한 채 둘 사이의 구조 접속을 바탕으로 둘이 관여하는 공동개체 발생을 겪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함께 표류하는 유기체들은 새로운 현상계를 산출한다. 이때 신경계가 있다면 이 현상계는 특별히 복잡해질 수 있다. 유성생식을 하는 유기체들이 대를 잇는 데는 3차 등급의 접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끼는 어버이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새끼를 낳고 기르려면 어느 정도 행동을 서로 맞추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접속이 생겨나는 데에 신경계가 관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접속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노래 가사말을 들으면 사랑에 대한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사가 사랑에 닿아 있다. 혹은 그 사람들의 구조가 그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인간사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구조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접속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제들이 좁다 하여 각 이야기들이 단순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신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경계는 다양한 변주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산출하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 간의 구조 접속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각자의 구조를 변경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세계가 어느 정도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간의 세계가 다른데 함께 살아가야 한다. 예컨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던 남녀가 만나 같이 산다 했을 때 이 둘은 서로 맞춰져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행동은 결국에 구조로부터 비롯하는 것이기에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존재가 곧 행위니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내가 바뀌었을 때 나의 행동이 바뀌고 상대와 새로운 구조 접속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소통도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은 나의 구조를 말하고 상대에게 이해시키고 상대의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혹은 역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구조 접속에 기여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행동 조정을 통해 구조 접속이 유지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특정한 행동들이 한 사회 안에서 안정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세대에 걸쳐 안정되게 남아있는 행동 방식이 바로 문화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서로를 흉내내고 모방하는 행위들을 통해 선배 세대로부터 후배 세대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연결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 접속을 통해 인간 영역에서 새로운 개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개체가 바로 문화적 현상입니다. 인간의 인식 활동은 효과적인 행위로서 생물학적 영역에 속하지만 또한 언제나 문화적 전통 속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인간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구조이며 다시 그 구조는 생물학적 전통뿐만 아니라 문화적 전통에도 기반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훗날 바렐라가 발전시키는 자기생성적 행화주의가 어찌하여 인지를 문화적 맥락에 연결시키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영희 교수님의 신경과학 철학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지는 다음의 의미로 체화된 활동이다. 첫째, 인지는 여러가지 감각운동 능력을 지닌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경험에 의존한다. 둘째, 개별 감각운동 능력은 더 포괄적인 생물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맥락에 포함된다.
셋째, 강박운동 과정, 지각 활동은 살아있는 인지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뒤에 언어와 관련된 장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알매 나무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저자들의 표현대로라면 이 책을 제대로 읽은 독자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전으로 결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논리를 쫓아오면서 결과들을 내면화한 독자라면 그 결과들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할 것이다. 알을 알면 얽매인다. 누구나 다 아는 이 세계는 오직 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타인과 함께 산출한 어느 한 세계임을 깨닫도록 우리를 얽어맨다.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한 모든 것에는 피할 수 없는 윤리가 담겨 있다. 이 윤리의 준거는 인간의 생물학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깨달음이다. 우리의 세계가 타인과 함께 산출한 세계임을 알게 되면 타인과 다투더라도 그들과 계속 공존하고자 하는 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고집할 수 없게 된다. 타인의 확실성 또한 한 존재 영역에서 그들이 보존한 구조 접속의 표현이다. 우리가 가진 세계란 오직 타인과 함께 산출하는 세계뿐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매나무를 살펴봤습니다. 마투라나와 바렐라가 쓴 책 중에서는 나름 쉽다, 대중적이다 평가받는 책이지만 역시 이해하기가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몇 개의 개념을 이해하면 책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뇌과학의 함정이라는 책에서는 공동작업이라는 개념이나 함수의 비유가 강력했다면 이 책에서는 구조 접속이 핵심적이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면 이를 토대로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캐서린 헬리스의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이 책에 나오는 구절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바렐라가 인공생명 분야를 연구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탈신체화된 유기체가 최선의 인공생명 구성 방법이라고 모든 인공생명 연구자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메이시 회의에서도 경쟁학파가 있었듯이 인공생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신체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시뮬레이션에 집중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유기체와 환경의 풍성한 상호작용을 온전하게 포착하려면 신체화된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